동북아 섹션 한국에서 세계 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이라는 이 세션이 어떤 맥락에서 기획됐는가를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핵심 테마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었는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회자되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모색되어지는 정신적 자원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1909년 10년 시점에 일본이 말하는 평화와 안중근이 말하는 평화는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평화는 나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평화였습니다. 안중근이 말한 평화는 연대였습니다. 연대는 수평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 NGO 포럼이 지향하는 바는 최근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세계 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국에서 이 관련 주제로 동남아시아 관계자분들과 유로클리오 관계자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로 이번에 한국에서 열릴 때는 한국에서의 세계 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자. 현장에 계셔서 직접 활동하셨던 교사분과 연구자분과 행정가로서 활동하셨던 분들을 골고루 모이게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해서 저희 동북아 세션이 구성되게 됐습니다.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오늘 안 들립니까? 아니. 지금 통역이 안 되는 거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로 저희 세션이 구성됐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발표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랜 교사 생활도 하시고 또 연구자로서도 또 경력이 화려하신 우리 공주대학교의 윤세병 교수님께서 역사과 교육과정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세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가 20분인데요. 20분 딱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주백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20여 년 정도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의 중요한 내용에 이제 한국의 역사과 교육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교육과정 앞에는 만들어진 연도 숫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2년 역사과 교육과정인데요. 그 교육과정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한국의 역사교사들이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이루었던 현장의 경험과 성과들이 어떻게 제도화된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왔는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과적인 측면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과제들은 또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 보시면 역사과 교육과정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루었던 민주시민교육 이야기들이 어떻게 잘 융합돼서 왔던가라는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파울로 프레이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간단히 제가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울로 프레이리는 브라질의 교육학자였죠. 대단히 브라질의 정치 역정이 복잡하면서 오랜 동안 추방도 당했던 유명한 교육학자인데요. 이분의 마지막 저술이 이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인데 사실은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 부인이 편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는 대목을 좀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사회는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지는 않는다. 사회는 하나의 가능성인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형성해가는 과정 안에서 존재한다. 사회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냐, 이런 말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라는 건 여기 교육자들을 말하겠죠. 교육자들, 우리들은 윤리적인 책무가 있다. 어떻게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역사교육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민주시민교육 논의가 만들어졌는가라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진은 서울시청 앞 광장인데요. 1987년 6월 항쟁 사진입니다. 한국 사회 민주화의 굉장히 커다란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87년 6월 항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6월 항쟁은 한국 사회 정치적 민주화, 그 다음에 어떤 생활 전반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 그 영향으로 1988년도에 전국에 있는 역사교사들이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그 창립선언문이 있어요. 여지껏 우리는 지배질서의 유지를 위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역사인식, 역사관을 강요하는 왜곡된 역사교육의 하수인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교육을 하지 않겠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민주화된 사회에서 어떤 역사교육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자기 반성이자 선언입니다. 그때 내세웠던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삶을 위한 역사교육이었습니다. 죽은 역사가 아니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역사가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사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움직임 중에 하나가 그 국가가 만드는 하나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기 경험과 생각들을 담아낸 배움책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워크시트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때는 저 배움책을 만드는 것 자체도 소송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걸 만들었던 박병섭, 전라남도 고흥에 계셨던 역사 선생님, 지금은 퇴임하셨는데요. 이분이 이 배움책을 만들었다는 걸 갖고서 교육청은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리고 그때 직위해지를 시켰나요? 예, 뭐 해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법정 투쟁으로 다시 교직에, 교단에 복귀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기폭제가 돼서 수많은 전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배움책을 만드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엮은 국사 수업 지도안이나 아니면 국사 수업 자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졌던 그 한국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있었는데, 이 교과가 현장에 잘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업을 연극으로 풀어보자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아니면 여성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과서가 담아내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상이라는 걸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보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실천들이 결국에는 2000년 초반에 대한교과서라고 하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 그 다음에 세계사 교과서, 이 서적들은 교과서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대중 출판물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데, 상업적으로도 대단히 많이 팔린 교과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적으로 이런 교과서도 가능하네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시사점들을 주고,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교육과정에 반영됐습니다. 이 교과서들이 만들어지면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교육 과정이 만들어질 때도 많은 그 생각들이 반영이 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교육 과정은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의 성과들을 지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적용하기도 전에 교육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안교과서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론적으로 현장 역사교사들이 만들었던 교육론 이론적인 작업들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다음 오른쪽에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것들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역사교육의 이론을 구축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교과서, 한편으로는 이론, 이런 방식의 어떤 그 논의들이 이렇게 축적되어 올라갔던 측면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단히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러면서 역사교육 현장 역사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역사교육이 단순하게 학생들과 뭐 쉬운 역사, 재미있는 역사 이런 걸 넘어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지향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한국 사회의 어떤 퇴보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그 역사교육 퇴보적인 퇴보를 불러왔던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금성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국가가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되었던 검정 심사를 통과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이미 폐기되었던 국가가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있었는데 민주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다시 국가가 교과서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 국정교과서라는 것이 2015년, 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국정교과서는 세월호 같은 사회적 참사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건이었고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 중에 하나였던 걸로 봅니다. 전 국민적인 저항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반대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일방적인 국가가 강요한 역사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민주시민교육과 점점 이론적으로 좀 성숙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외국 사례들도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나왔던 보이테스바흐라고 하는 보이테스바흐 협약이나 아니면 UN 2013년도에 나온 건데요.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 보고서,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나왔던 유럽평회의 역사교육 권고안. 여기 그 유로클리어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운슬 오브 유럽에서 나오는 어떤 레코멘데이션, 권고안 이런 것들도 저희 민주시민교육 논의에 대단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작성이 됐는데요. 지금 나오는 요 틀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제가 파란 글씨 중심으로 보면 앞으로 한국 역사교육은 이런 걸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나옵니다. 2018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글로벌, 세계적인 것, 그 다음에 리저널한 지역,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국가, 그 다음에 지방, 이런 다양한 그 스케일을 가진 역사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한국은 한국사는 한국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좀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세계사는 한국 바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얘기도 함께 다루면서 신축적으로 지역을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는, 여기 동남아시아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한국사만 다룰 것이 아니라 유엔을 넓혀서 동남아시아도 다루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하면서 한국도 다룰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을 좀 보자라고 하는 것. 아까 이장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의 시민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담보하는 어떤 주체로서 시민 형성이라고 하는 관점들을 좀 갖자.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어떤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시민의 용기, 시민의 덕성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도 좀 의미 있게 얘기하자는 거. 유럽에서 아마 홀로코스트 얘기할 때 뭐 구조자라든가 아니면 의인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논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을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일방적 사실을 가르칠 게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데 이런 것들을 교실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폭넓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는 기억의 문제인데요. 기억을 둘러싼 다양한 기억과 기념, 그다음에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실의 학생들이 미리 경험하고 그래서 사회 속에 있는 것들을 교실이라는 곳에서 경험하면서 생각들을 좀 더 넓혀가는 그래서 포용성을 넓혀갈 수 있는 방식의 역사 교육을 하자는 이렇게 5가지의 어떤 태제들을 담아냈고 이런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역사 수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적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태 환경의 문제인데요. 지속 가능한 생태 민주 사회의 시민을 위한 역사 교육을 이제 풀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비생물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방식의 역사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 지구적 위기라고 하는 것들. 근데 지구적 위기라 하더라도 뭐냐면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태 시민사회의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아이고 그렇게 됐나요 벌써? 이런 제가 딱 25분에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거 다 생략하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생태로 간다는 그냥 자연을 그린 게 아니라 생태로 가기 위한 어떤 발본적 전환들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담았는데요. 그 한국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민주시민교육 논의와 실천의 맥과 닿아서 사실은 역사교육 그 교육 과정이 사실은 변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접점들이 꽤 있었던 거죠. 이건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도 유네스코에서도 이런 고민, 이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번역한 건데요. 지구적 위기에 맞서서 좀 더 교육이 공동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긴밀히 지구촌 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세계적인 흐름들 자체도 뭐냐면 생태 환경, 민주시민교육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나름대로 이런 것, 자료의 분석 해석이나 탐구 능력, 그 다음에 해석의 다양성과 논쟁성들을 담아내는 교육들을 좀 해보자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곳곳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도 좀 나름대로 이런 관점들이 있었고, 선사시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농경만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던 얘기도 좀 풀어보자. 또 하나는 뭐냐면 산업화를 너무 일방적으로 미화하지 말자. 이게 생태환경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적극적으로 담아내자. 이런 거였고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전쟁의 과정이나 원인, 결과가 또 있겠지만 사실은 이 속에 살았던 전쟁 폭력이라든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담아내자고 하는 것들이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라는 과목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거는 1945년도 이후에 현대까지 이르는 시기를 다루는 건데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대단히 어떤 큰 변화를 주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좀 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커다란 그냥 얼개만 있는데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시도들이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너무 이 뒷부분을 좀 자세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지속 가능한 생태 민주 사회의 시민이라는 목표 의식을 갖고 이제 나름대로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되려면 조금 더 현장의 실천과 논의도 좀 풍부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문장으로 담아봤고요. 이런 것들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도움도 있지만 여기 계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의 어떤 지혜나 경험들도 좀 같이 논의하면 더욱더 서로에게 좋은 방식의 역사교육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뒷부분이 너무 빈약해서 죄송한데요. 다음에 혹시 동합 토론 때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그 기초적인 거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앞으로 조금만 돌려보실래요? 아니요. 그 앞에 방금 그거. 네. 한국은 2022년에 만들어진 교육 계획에 따라서 역사과 교육 내용 중에 통역분 이거를 좀 읽어주세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라는 과목이 새로 개설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중학교에 역사 교과서가 새로 쓰고 있고요. 2025년부터 사용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책은 2026년부터 사용되어지는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교과서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 이어서 두 번째, 윤세명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같이 동시대를 겪어왔던 여러 선생님들도 한국의 역사 교육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까지 이르렀는가를 윤세명 선생님 발표문을 보면 압축적으로 이미지상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교육의 역사 부분이 압축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행정 부분에서 실제 이런 세계 시민 교육과 동아시아 교육을 정책적으로 기획하시고 추진해 보셨던 우리 김용진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장학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을 했고요. 지금 이쪽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년까지 이루어졌고 작년까지는 관련한 교육정책 관련한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관련했던 활동들을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우리 윤세병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의 연장선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주로 사례적인 부분이어서 원고에 있는 글들보다는 조금 교과서에 실려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림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굉장히 천천히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천천히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의 한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입시 중심, 지식 중심. 그래서 열심히 외워서 시험 잘 보면 됩니다. 그게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라고 할 때 실천과 행동이 연계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안 된다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그것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사회 참여의 방법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교육할까? 이것이 저희의 고민이었고 그게 2018년서부터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라고 하는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역사 학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과는 아닙니다. 저는 사회과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기억의 문제들 그리고 연대 이야기, 행동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막 설명을 너무 이제 하셨는데 저희가 앞부분에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앞부분에 학교를 붙였어요. 민주시민교육 중에서 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다 보면 다양한 의미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개념에서 공통점으로 끌어낸다고 한다면 어디서든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연대에 대한 이야기,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교육이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행동할 것이냐로 귀결되어야 되지 않으면 그 교육은 결국 지식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 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주주의 하면 앞부분에 아까 생태 얘기도 하고 생태시민교육, 지구촌 시민교육, 뭐 세계시민교육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 개념은 거의 같다. 거기에서 인권의 문제, 평화의 문제, 생태의 문제가 빠질 수 없다. 같은 개념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이리가 또 나와서요.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에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이 교육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은행 저금식 교육에서 문제제기식 교육으로 가야 한다. 결국은 앞부분에 얘기했던 순응하는 사람,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비판적 주체자로서의 등장, 그리고 교육의 방식도 적극적 대화로서의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저희는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래? 이게 행정가로서의 고민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고 방향을 제시했으니 그럼 어떻게 할래? 저희가 딱 두 가지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성을 재현하자. 그래서 사회의 이야기들, 글로벌한 이슈들을 학교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했다면 그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주변과 함께 연대해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을 사회 참여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제는 저희가 앞부분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논쟁성 제어는 건너뛰고 사회 참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9년서부터 사회 참여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많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로 만들어서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했던 사회 참여 활동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갖고 그 안에서 내가 공동체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 행위로서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선순환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개념 정리를 했고요. 그러려면 네 가지의 단계를 갖자. 첫 번째, 공감해야 한다. 두 번째,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이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 참여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게 교과서 구성의 단계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저희 교과서에 봐도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억의 공간이 또 사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회 참여는 기억과 같이 갈 수 있고 집단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들이 결국은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에 담았던 기억, 행동, 연대의 이야기들을 잠깐만 소개해. 그렇군요. 제가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급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관심은 2014년 세월호 교육이었습니다.
세월호 교육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였고요. 그 세월호 참사에서 던져졌던 이슈가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죠. 내가 판단하지 않고 지시된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반동이 많이 있었고요. 저는 사회교사입니다. 그래서 사회교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교육이었고, 그다음에 특히 반공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진 정책을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과연 내가 생각해서 옳은가에 대한 판단이 이제 필요하다. 틀렸다, 옳다가 아니라 이제 너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판단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고, 그 행동은 개인의 행동을 넘어서 함께 연대하는 행동으로 가야 한다는 반등이죠. 앞부분은 베를린에서 있었던 세월호 참사가 이루어졌을 때 신발을 통해서 나열하고 그것을 같이 기억했던 이야기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제주도에서 있었던 기억의 공간들, 세월호에 대한 공간이었고요. 아래는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성당인데요. 고등학생들이 위안부의 문제들을 함께 기억하는 이 기억의 공간들을 만들어냈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역사과에서 많이 쓰시죠. 유대인들에 대한 희생들을 하나의 그 동판으로 그렸던 기억의 공간의 문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 인천에 있는 곳입니다. 인천에서 일제시대에 있었던 노동자상, 그리고 80년대 인천에 있었던 노동운동, 그리고 87년에 있었던 그 민주화 운동들, 이런 공간들을 다녀보고 자신이 그런 길들을 새롭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한번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5.18과 관련했던 다에코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교육으로서 가장 문제들은 이 국민국 간에 갇히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할 때 가장 약점이었던 난민의 문제. 그랬을 때 저 사파를 썼던 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했죠.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그러잖아요. 나갈 때 맨날 코리아 할 때 제일 듣기 싫었던 게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였는데 여기에서는 합니다. Earth 얘기합니다. 나는 지구에서 왔다. 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난민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환경을 같이 했던 포럼들, 그리고 2020년 동아시아에서 학생들이 했던 학생 포럼입니다. 저희 인천교육청에서 주관했던 학생들의 포럼들을 교과서로 담았는데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민주시민 교육에서 아까 가치인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번 이제는 꺼내보려고 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을 본다면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 역사를 많이 갖고 있고 그 안에서 해방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의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동아시아에서 2000년대 후반에 2020년을 전후로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학생들의 경험은 2020년을 전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2010년 전후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2005년 정도 돼서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생 정도가 돼 있거든요. 이들이 경험했던 경험의 역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야기, 중국의 이야기, 태국의 이야기, 홍콩의 이야기, 미얀마의 이야기, 그 안에서 이뤘던 민주주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1년에 있었던 바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동아시아 시민으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같이 동아시아의 시민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아까 1980년대에 선생님들이 교육자료 만들어서 수업을 하면요,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이루어지고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교육을 선생님이 할 때 그걸 갖고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놔두면 분명히 또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이거 교육과정에 없는 걸 왜 너 마음대로 해? 정치적 편향적이고 중립성을 위반했으니 당신은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 그리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할 수 있다라는 행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죠.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계기 교육,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나 시기에 맞게끔 교육하는 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학교에 안내하면 학교는 이거 가지고 교육했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자료를 만들어내고 저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편집하고 하실 수 있으니 저걸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했냐라고 물어보면 근거가 뭐냐?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민원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담당할 테니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부에서 왔으면 좋겠는데 교육부에서는 공문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교육부에서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없었어요. 다행히 이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군부 쿠데타가 잘못됐다라는 가치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거에 대한 반대나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파적으로 정당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했던 공감, 이해, 행동이라는 단원으로 만들어서 했고요. 그래서 했던 학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이 관련해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 응원회, 저게 코로나 시기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온라인으로 보내면 그분들이 이제 또 답장을 해주는. 그렇죠. 아래에 있는 건 관련한 미얀마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오셔서 실제 강의했었던 이야기들을 담았던 거고요. 강화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면서 그쪽 지역과 함께 줌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 때는 이제 수업이 열렸던 시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결의 고리들을 했죠. 민주주의, 군부 쿠데타 잘못돼서 그래서 몇 년도에 있어서 1988년에 있었어, 1980년에 있었어. 이건 시험 문제에서 끝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거나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지하고 연대할 것인지를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판단해서 했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한 학기 1년 단위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교과서는 승인사항이에요. 교육부에서 만드는 것을 검정교과서라고 부르고요. 교육청에서 만드는 걸 인정교과서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인정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교과서를 만들고 심의를 받으면 거기에 바탕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 과목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과목을 선택을 결정하면 저 교과서를 갖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저 교과서를 1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까지 있다고 해서 천천히 하면 기존의 교육입니다. 저걸 가지고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교과서에 밑줄 치고 답 쓰고 시험 보는 순간 저 수업은 교과서는 저희가 만들었던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기존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시민과 사회 참여. 중학생입니다. 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렵다. 중학생들에게 시민, 사회 참여.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인 단어가 학생 자치입니다. 자치에 대한 이야기로 가자. 그래서 학생 자치와 사회 참여.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고 학생들도 쉽게 다가왔습니다. 학생들, 중학생인 내가 시민이야 라고 스스로 하면서 이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려움을 갖거든요. 근데 학생 자치, 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 조금 더 쉽게 갔던.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 명이 학생 자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교과서의 구성은 중학생은 개념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권역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지역 단위로 얘기했습니다. 지역 단위로. 먼저 내가 사는 공간, 학교, 마을, 국가, 동아시아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갔고요. 고등학교는 주제를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권, 생태, 인권, 평화. 거기에서 이제 미얀마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주권 부분에서 저희가 다뤘고요. 군부 쿠데타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저희가 지역에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 문서에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그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찾는 문제. 이거는 지리교과에서 저희가 예시를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던 건 만드는 연구에 선생님들이 있어야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동안 하고 나면 이 선생님들이 책을 써요. 저 밑에 파란색, 여기 파란색, 녹색,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4년 차 동안, 3년 동안 만들었던 책입니다. 실제 검색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팔러 온 건 아니고요. 책을 구매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이 교과서 가려면 약 3년 동안 준비해서 갑니다. 2018년, 19년, 20년까지 준비해서 21년부터 교과서를 저희가 만들었고 21년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업할 수에 사용할 수 있게 교과서 작업이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사회 참여하니까 되게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효과는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많이 접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이 그림이 뭐냐면 비 오는 날 어떤 여자분이 우산을 씌워줘요. 그리고 10분 동안 같이 갑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하자라고 이제 수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많이 나올까요? 절대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우리도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산을 가지고 도와주자라고 하는 방식, 자원봉사나 또는 시혜나 베품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 참여를 그 단계에 머물러 버린다라고 하는 한계가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갖고 있는 한계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0%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저 문제를 보면 민주시민 교육으로 본다면 저 문제에선 왜 저분은 비 오는 날 저기에서 폐지를 주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도록 하기 위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뭐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요거와 관련된 사례는 다른 학교에서 그래서 저 폐지를 줍는 분들의 명칭을 새로 공모를 하고요. 저분들의 저 리어카가 한 50kg 됩니다.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것을 경량화시켜서 옆에다가 간판도 붙여서 저분들이 좀 더 쉽게 줍게 하기 위한 수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제 캠페인을 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거기에 한계는 그거죠. 그래도 그분들은 또 폐지를 주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린 제도적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냐. 여기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욕심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좀 낮은 인식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중심에 대한 활동들이 너무 치우쳐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또는 시선의 범위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이걸 활동하려면 프로젝트로 해서 보통 뭐 4시간, 5시간씩 뭐 8시간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빼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논쟁적인 거 아까 미얀마와 관련해서 미얀마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쓰였던 체류탄이 한국산이었잖아요. 한국산이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를 그쪽으로 보내지 마라. 진압하지 마라라고 하는 만약 할 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고 있는 돌려서든 간접적으로 되고 있는 무기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전의 이야기가 만약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거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그 민원이 학교로 들어오면 학교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하나 딱 벌어지면 뭐 정말 어떨 때 뭐 100통씩 전화도 오고요. 학교의 전화기가 그냥 끝이 납니다. 그분들은 정의의 실천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정당한 교육권의 방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민주시민 교육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와서 글로벌 시민교육, 세계의 시민교육으로 전환이 됐죠. 교육도 유행을 타나 봅니다. 18년에 민주시민교육이 유행했는데요. 2022년부터는 세계시민교육으로 갔습니다. 그 세계시민교육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건 글로벌 역량인데 공통적인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민주시민교육도 결국은 존엄에 대한 이야기였고 세계시민교육도 존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생태에 관한 이야기도 존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존엄을 어떻게 우리는 이끌어낼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살아간다,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라는 건 민주주의자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독일에 있었던 마그데부르크 선언인데요. 이 마그데부르크 선언은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교육을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 한 번만 읽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발전시키는지, 또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자신의 삶에 얼마나 의미 있고 자명하며 유용하게 다가오게 하는지 결정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쩌면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그 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 부분에서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담아봅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래요? 네. 풍부한 행정 경험 속에서 나온 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가 좀 특이해서 다른 나라와 좀 달라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두 번째로 발표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교과서는 전국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던 인천시에서만 쓰이는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인천시에서 쓰이고 인천시에서 발행되는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한국에서는 인정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의 교육청에서도 저런 텍스트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도 쓸게 해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행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의 교육 분야, 지방의 교육청이냐에 따라서 조금 교과서 발행 제도에 차이가 있고 그걸 쓰는 용어가 좀 다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우리 두 번째 발표자님의 발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 설명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분이 국내의 경험, 한국 안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세 번째 우리 김명신 선생님이 발표하실 주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의 본인의 경험과 관련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앞서 윤세빈 교수님하고 우리 김용진 장학관님 말씀 잘 들었고 너무 달변이셔서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달변은 아니지만 제가 가졌던 고민들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요. 작년에 기업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AI 윤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정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주로 교육사업을 담당했었거든요. 교육사업 담당하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당연히 많이 만나 뵐 수밖에 없었겠죠. 만나 뵈면서 느꼈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평화에 대한 이야기, 세계시민 얘기를 하면서 주로 다뤘던 그런 학생들과 함께 하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했던 그런 활동들이 아프리카의 빈곤,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고 펭귄이 살 수가 없고 이런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평화로운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한 적도 없고 굉장히 이제 먼 나라의 그런 글로벌 이슈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 한반도의 평화라는 이슈는 한쪽 눈은 감은 채 저 멀리 있는 이야기들만 가지고 하는 게 적절한 걸까? 뭔가
애써 뭔가 논쟁적이고 부딪히면 껄끄럽고 불편한 것들은 눈 감고 좀 다른 것들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갖다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북한학을 공부하게 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라고 느꼈었어요. 하나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벌써 2000년대 시작하면서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되면서 세계 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같은 것들이 점점 확산이 되어 갔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계속 통일 교육은 버릴 수가 없죠. 우리 나라 헌법에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학생들한테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면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한민족이고 다르더라도 함께 통일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통일교육에 대한 이야기랑 세계시민교육의 이야기가 조금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좀 시너지를 만들어 보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마지막 한 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네 꼭지인데, 아마 중간에 세 번째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려고 하고, 먼저 통일의 의미 조금 다시 여쭤볼게요. 통일이 뭘까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죠. 분단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 살고 계시니까. 통일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다 정의가 되어 있겠죠. 우리나라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는 걸로 아예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성실한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통일은 의문의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디폴트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단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계화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양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도 지금 하나로 합치기도 어려운데 우리 안에 다양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로 들어오는 이질적인 문화를 어떻게 포용해낼까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풀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통일담론은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시고 다른 학자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동질성에 기반한 통일담론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언제 같은 민족이었었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산가족은 이미 한참 몇십 년 전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지금 해외여행도 다녀온 친구들도 많고, 해외여행을 굳이 안 나갔다 할지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전혀 자기들의 생활, 일상과 맞질 않으니까. 그리고 민족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안에 그냥 원주민만 사는 게 아니라 결혼 이주자, 그리고 재외동포, 이주노동자 등등등 새로운 구성원들이 와 있는데, 민족 동질성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된 그분들한테 이런 동질성에 기반한 통일을 얘기하는 게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 오히려 민족 동질성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분들은 나는 그냥 손님이구나. 이 사회의 한 일원이라기보다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물과 기름처럼 떠있는, 함께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 시기에 다문화 인구 비율이 주춤했거든요. 워낙에 국경 이동 같은 거 제한다고 했으니까 그 시기에는 잠깐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에 이주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정책은 피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통일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 통일은 다양성이 만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전 실제로 그런 것 같거든요. 남과 북이 분단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그리고 남과 북 안으로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 구성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만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가지고 왔고 그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엄청난 다양성, 이 지난 70년 동안 이 한반도에 쌓여져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아예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통일이라고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다라고 하면 전 뭔가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통일을 저렇게 다양성이 만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함께 다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평화통일교육의 지향점 혹은 정권이 바뀌어서 평화는 앞에 빠졌습니다. 이제 통일교육이라고 하는데 통일교육의 지향점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통일이 다양성을 만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한다면 통일교육의 지향점은 당연히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향점이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교육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게 그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그 남북 통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한의 다양성은 빠르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통일교육 혹은 이런 방식의 세계시민교육 이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면은 남북 통일, 뭐 남북 교류, 남북 통합 얘기하기 전에 남한 이 내부의 통합도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다양화되고 그냥 민족적인 다양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적, 인종적으로 다양되지만 세대, 성별, 지역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개개인이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다원화되어가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 그 교육을 그 방향이 세계 시민 교육의 방향, 통일 교육의 방향으로 그렇게 지점을 찍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 교육은 이렇게 변화하는, 이렇게 빠르게 다원화하는 우리 사회의 맥락에 맞게 수정돼야 되고 세계 시민 교육은 아까 제가 모두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시민 교육 한다고 하면은 아프리카 빈곤 얘기하고 뭐 북극의 빙하노가 내려가고 그런 저기 바깥에 있는 얘기 아니라 세계 시민 교육은 한반도의 맥락에 맞게 한반도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분단이라는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그냥 밖에서 하는 그 세계 시민 교육을 그냥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 한반도에 맞는 세계 시민 교육으로 변형되어서 진행이 될 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적인 그 담론의 이름으로 한반도 세계 시민이라는 걸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이 한반도 세계 시민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뭔가 각자의 고민들이 함께 수렴되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수렴되어 가는 방향으로 한반도 세계 시민이란 이름을 그냥 제안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반도 세계 시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그렇게 좋다. 동의하겠다. 그 방향까지는 동의하겠는데 그러면 그 방향은 동의할지라도 그럼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적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인류 보편적 가치. 어찌 보면 지금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랑 많이 겹치는 거거든요. 겹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렴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평화적 가치? 평화란 뭘까요? 다 아시죠? 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갈퉁이라는 분이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평화를 정의하려면 그 반대말부터 찾아보자 해가지고 평화의 반대말은 폭력, 그리고 수면 위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직접적인 폭력, 뭐 전쟁이나 신체적인 폭력 같은 거죠. 그리고 수면 아래 그 직접적인 폭력을 만들어내는 건 구조적인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화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분단 상황 속에 있잖아요. 분단 상황 속에 있는데 분단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왜 평화롭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지? 우리는 왜 전쟁 속에 살고 있지? 라고 인식을 하면 일상에서 당연히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전쟁 속에 있는데 내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연히. 우리는 분단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와서 분단되어 있는지를 체감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분단은 공기와 같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그냥 공기를 마시면서 살 때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 야, 이 맑은 공기가 엄청 소중한 거였구나. 이 미세먼지 진짜 너무 싫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분단 속에 살면서도 이 분단의 고통이 뭔지를 모르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이 지금 당장 오늘 뉴스, 어제 뉴스 계속 그런 것들이 뭐 북중러, 한중일 계속 이런 국제 갈등 속에 있는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가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분단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할 것도 많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적 가치인데, 저희가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까지 일단은 우리 사회에 하나의 공론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고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보자 하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견이 있겠죠. 지금도 엄청난 이견이 길거리에서 있잖아요. 길거리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도 있고. 그런데 그 갈등이라는 게 그 나쁜 것만은 아니죠. 어떤 공동체든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그런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을 테고, 남북 간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만남, 뭐 교섭 같은 과정에서 또 엄청난 갈등이 있을 텐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민주적으로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을 가르쳐 주느냐가 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어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데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원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이 통일의 과정에서 주인공으로 함께 설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가 그냥 한반도의 평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로 연결되고 세계 평화의 마중물로 되려면은 그 사람들의, 우리 이웃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떤 가치에 근거해서 만들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세계인이라고 동의할 수 있는 인권이나 지속가능 발전, 그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에 갈 때 조금 더 그런 과정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라난 아이들이 나의 정체성이 다만 한국인이 아니라
동아시아인 세계인이라는 그런 복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한반도의 통일이 이 통일된 한반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겨보겠다. 이제는 한번 우리가 이제 통일됐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맞짱 떠보자. 이게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더 큰 평화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될까? 우리의 힘이 커졌다고 하면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부터 고민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 썼는데 요약하면 전 우리의 상황을 이런 사사분면으로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X축을 통일 분단으로 놓고 Y축을 친구 적이라고 놓으면은 우리는 안타깝지만 분단된 이후에 3, 4분면을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분단 상태를 벗어난 적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적으로 보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됐지만은 우리가 과연 북한하고 친구까지 갔던가? 갈 뻔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갔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 3, 4분면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3, 4분면에 계속 머무는 중에 한편에서는 두 가지 힘이 저는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보는데 1, 4분면으로 가려고 하는 힘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한편에서는 북한을 그냥 적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와중에 통일을 지향해요. 흡수 통일인 거예요. 흡수 통일. 그냥 북한 이렇게 무릎 꿇어. 우리가 그냥 다 접수할게. 3, 4분면에서 4, 4분면으로 가려고 하는 커다란 힘 하나와 다른 하나는 북한하고 무력 충돌 없고 조금 그냥 적당히 좀 사이좋게 지내고 교류 협력하면 됐지. 뭘 또 골치 아프게 통일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이거 하나 합쳐지면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우리 옆 동네 와서 살고 또 불안한데 그냥 분단 상태에서 교류 협력 정도로 하면서 공존하면서 살자. 그래서 지금 3, 4분면에 있는데 2, 4분면으로 가려고 하는 그 힘. 그 두 개가 저는 우리 사회에 있는 그 큰 힘이 아닌가 싶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4, 4분면으로 가려고 하는 힘과 1, 4분면으로 가려고 하는 힘. 그리고 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향해야 될 거는 1, 4분면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분단 공존이 만약에 남하고 북이 다른 나라라고 하면은 이상적이죠. 우리 한국하고 일본인데 다른 나라인데 우리 사이좋게 교류 협력하며 지내자. 근데 남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다른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이 이렇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생각은 만약에 분단이 계속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교류 협력이 아무리 된다 할지언정 분단이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해프닝 혹은 다른 강대국들의 의지에 의해서 언제든 그 교류협력과 그 평화로운 공존의 시간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얼음판 위에 있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순간에 살고 있는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상대를 적이 아닌 친구로 포용할 수 있는 그게 현실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교육의 현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지 우리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라도 그 가능성이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분단 상황 속에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그 통일의 의미를 좀 다시 설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다양성이 만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통일 교육 혹은 세계 시민 교육 그 교육의 지향점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관계가 엄청 안 좋잖아요.
이 교류협력 같은 얘기는 뭐 말도 꺼낼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전에 그 독일에서 소독이 동독을 계속 오랫동안 지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그 지원 정책의 바탕이 됐던 철학이 접근을 통한 변화였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그 동독에 손을 내밀고 하다 보면은 동독 사람들이 그 만남, 그 작은 접촉 하나하나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건데, 근데 여기에 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학자분들께서. 이거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접근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다 알고 있죠. 저기 했던 거 우리한테 또 해가지고 뭐 햇볕 정책처럼 해서 우리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뭐 북한 뭐 좋으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면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접근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실제로 북한이 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접근을 통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통한 접근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꽉 막혀서 북한과 실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북한과 새롭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변화시켜야 될까? 우리 사회 안에서 다양성을 더 포용적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지금 변화해야 될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왔을 때 좀 제대로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희 선생님께서는 한반도 세계 시민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용어를 제시하시면서 한국에서의 세계 시민 교육과 역사 교육의 방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가 기획을 할 때 한국에서의 세계 시민 교육 내지는 역사 교육은 분단을 극복하는 교육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발표를 그렇게 기획을 했던 거고, 근데 마침 유네스코라는 곳에 근무하니까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한국말로 국뽕에 빠질 위험은 없겠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국뽕을.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과감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발표 20분 전에 만났습니다. 예. 아무튼 정말 그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끝날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통역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통역하세요. 왜 그러냐면 PPT 자료를 발표수 20분 전에 줬어요. 보통 하루 전에 다 두세 번씩 읽어보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단어 또 새로 막 찾아보시고. 완전히 지금 본인들의 평소에 그 내공을 어떻게 통역하세요? 예. 노하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너무 얕은 말이야. 내공이란 단어의 무게감에 비해서.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도중에라도 좀. 예. 자, 토론자 선생님들 좀 나와주시겠어요? 세 분. 토론자 선생님 굉장히 죄송한데, 예. 김선욱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고 두 분 이쪽으로 가시고, 제가 10분씩 드린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7분으로 자를게요. 저 토론문이 다 있어요. 페이퍼에.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요지만, 서론 필요 없고 결론만 이야기하십시오. 예, 제가 잠깐 좀 독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인 우리 윤세병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 선생님들은 자신이 토론할 때 각의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윤세병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우리 김선옥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7분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3분 더 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옥입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고요. 역사교사 15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이 NGO 대회 여러 차례 왔었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니 너무나 뿌듯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15년 하고 그다음에 장학사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만들 때 그때 역사 교육 담당 장학사였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피켓을 들려서 광화문 광장에 서 있게 한 거 바로 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주시민 교육 담당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역사 교사였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역사 선생님들과도 계속 그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윤세병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2010년대부터 이 관련해서 역사 교육을 민주시민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최고 수준에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30여 년의 경험으로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 말고 역사학계 쪽에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역사 교육은 정말 다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문에서 제일 먼저 쓴 그 첫 번째 말이 아까 프레일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내용만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이 말이 정말 교사들에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역사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으니 이건 꼭 가르쳐라. 이런 거를 우리가 우선 두지 말고 이제는 아이가 존재가 어떤 존재로 성장할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해오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10년부터는 그것들을 학계에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많이 하셨고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시면서 국가교육과정에도 다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들은 완성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요. 지금 갑자기 홍범도가 막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홍범도를 전복시키려는 이 정부 하이지만 그래도 교육과정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이거를 역사교육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특히 교실에서 안착시켜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윤세병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다가 토론이 아니라 보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뭐 역사교육을 뭐 민주시민교육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면 이제 윤세병 선생님이 쓰신 이번 글을 다 뿌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헌장이야? 네, 그치. 약간 헌장, 그 역사 모든 걸 다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뿌리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교실에서 교사가 민주시민 교육으로의 역사를 가르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친절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하자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썼지만 교실에서의 역사 교육을 또 고민할 때 중요한 건요. 민주시민 교육을 제가 이렇게 업무로 진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어느 순간 갑자기 민주시민 교육이 약간 국민윤리 교육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부가 막 밀어붙이고 교육감이 밀어붙이고 막 이러니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저는 언젠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윤리 교육이면 안 된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은 충분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실에 설명할 때는 하나의 규정이나 수업 유형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놓고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교과서는 무엇을 넣어야 되고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이제 설명해주는 설명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저희 역사 선생님들 중에서 예전에 그 학습지 만들었다가 막 이렇게 아까 뭐 해직당하고 막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정말 상정벽해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교사교육과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거를 실현하는 것을 권장하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 이제는 도와줘야 되는데요. 딱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가치, 정말 중요한 가치, 민주주의, 인권, 평화, 이 가치를 배척하는 수업은 안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사 자신의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두 개만 지키면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걸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이렇게 다 보장이 됐어요. 근데 물론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민원입니다. 네, 학교로 전화가 오거든요. 왜 이런 걸 가르치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선생님들이 슬프시잖아요. 근데 저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은 민원을 교장교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민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건 안 된다는 거 정확히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한 설명서 쓰실 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거 앞선 말에다 조금 하나 덧붙이면, 지금은 제가 교감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토론 교육, 그러니까 수기형 토론 모형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거 만들 때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냐를 정할 때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냐 하면,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그걸 피하거나 없는 척 하지 마라.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 피하거나 없는 척 하지 말고 드러내서 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하나로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지를 계속 논의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업 모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시민교육 업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가치를 가지고 교과서를 쓴다면 갈등은 늘 있는 거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역사 교육에서는 어떤 소재를 거기다 넣어야 될까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고민을 할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해를 이해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 하면은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민주화 운동사 가르치자는 거야. 그것만이 제일 중요한 역사야.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거 가르치는 게 민주시민교육 아니라는 거 정확히 짚고 가야 되고, 또 민주시민교육이 역사교육의 유일한 목표는 아닙니다.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시간 개념을 익힌다거나 아이들에게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고민하게 한다거나 뭐 다양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딱 규정해놓고 이걸 가르쳐야 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위주체성 아까 되게 많이 나온 말인데요. 이거를 애들 가르쳐서 시위하러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표 1에서 나왔던 선생님들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그 표에 나왔던 논쟁성이라든가 변혁적 역량, 뭐 기억을 둘러싼 투쟁 이런 말 저희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용어도 한국어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용어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고요. 뭐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까 계속 앞에서 하셨고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역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와서 역사 교사들이 약간 역사 부심이 있어요. 역사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이분들은 아이들이 역사를 똑바로 안 배우면 세상을 볼 가치관을 못 갖는다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좀 약간 너무나 지나친 병이에요. 예, 학자님들도 그러시니까. 예. 근데 이제 학교를 왔어요. 근데 지금 모든 교육의 핵심,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게 융합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만 가지고 안 되고 사회만 가지고 안 되고 역사만도 안 되고요. 역사와 사회와 음악과 미술과 국어가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 선생님들이 요걸 잘 못하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한 학기에 일주일을 아예 그 융합 수업을 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뺐어요. 그 요번에 새로 나온 교육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협력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역사 선생님들이 엄청 잘하시거나 아니면 안 하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웰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조금만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저를 그러니까 발표를 시키셨어도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뒤에 이제 제 글에 보시면 현실이 훨씬 복잡하다는 걸 몇 가지로 쭉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자면요. 학교에서 제가 민주시민으로 키우려고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내보냈어요. 근데 밖에서 알바하다가 다 잘려요. 사장님한테 항의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육만으로 될 일이냐 이게, 이거는 교육과 학교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런 거에서 계속 얘기하고 좀 뭔가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애들만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은 바라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예, 시간을 잘라서. 우리 선생님은 현장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또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이런 분이어서 그 이론과 실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충분히 이렇게 우리에게 풍부한 경험의 사례를 많이 전해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 저 맹송 선생님 좀 토론 좀 7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네, 그 뜨거운 토론의 열기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인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역사교사 맹수영입니다. 저는 올해 9년차 역사교사고요. 역사교육 공동체인 전국역사교사 모임에서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수업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발표자 김용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글에 대한 토론 몇 가지 질문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회참여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역사과의 역사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민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윤세병 선생님께서 참여를 하시지만 2022년에 국가단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논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점은 사회참여, 실천, 그것이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중요한 가치 태도의 영역 중에 하나인데, 역사 교육에서 사회 참여와 실천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어떤 경계심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역사는 정말 과거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날의 시민들, 학생들의 행동과 연결지어서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토론 과정에서 제가 적절한 어떤 답변이나 저의 설명을 잘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좀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것을 고민해 오신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듣고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남겼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발표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시민교육과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그 시민교육의 사례가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고
안정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또 고민이 생긴 점은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어떤 사안이 그러니까 지금의 쟁점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수업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형태로 워크북도 개발하고 교과서도 개발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교실에서 실천을 했을 때 제기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랬을 때 교사들이 약간은 교육청이나 교육부 단위에서 논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주제를 수업하더라도 이러한 원칙들을 지킨다면 민원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 원칙을 합의하기 위한 그 토론회 자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공유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보니까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올해 이 원칙을 마련했다고 여기 그 소개를 해주셔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두 거 답변하다 보면 한참 시간이 갈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으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오지연 선생님께서 김명희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에 대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주연입니다. 저는 이 역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회에서 왔고요. 전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뭐 분단 문제라던가 한국 정치, 뭐 사회 변화 이런 책들을 내고 있고, 저는 북한학과 평화학을 전공했고, 뭐 통일교육이라 평화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김명신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좀 유사한 지점이 많아서 아마 토론자로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아까 첫 번째 토론해 주셨던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현실과 교육 내용의 괴리, 그 부분이 이 민족과 다문화 담론의 문제에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실에서는 차별하면 안 돼, 뭐 다른 인종과 다른 국가에 온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라고 가르치지만 사실 현장에서 이주제도 안에는 민족이냐 아니냐로 비자부터 다른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주하고 한국에서 취업하는데도 민족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우리의 동포냐 아니냐로 이미 갈라치기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외국인들은 거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갖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차별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제도적인 차별,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과 만날 때 이것들을 어떻게 관계하게 될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토론문에도 표로 조금 간단히 써놨는데 동포 비자와 이제 뭐 예를 들면 결혼 이민 비자, 비전문 이제 취업 비자, 뭐 이나임 비자 이런 것에 따라서 자격, 기회, 뭐 영주 전환 기회,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연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결혼 이민 여성, 이주 여성에 관해서도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귀화를 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아이가 크는 20살까지만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 때부터 젠더적으로 이미 올 때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자격으로 오는 여성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좀 저개발 국가에서 오는 16개국의 비자를 받아서 온 이나임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5년이 지나면 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네, 그 이상 계실 수도 없어요. 네, 이런 한계들. 그러니까 저희가 다문화 담론은 굉장히 많이 이제 교육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민족 담론이 너무나도 우세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는 민족 담론이 우세하게 작동하는데도 같은 민족들에 대한 차별은 또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 동포들, 저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동포들은 굉장한 차별에 놓여 있죠. 한국에서 중국 혐오와 함께. 그리고 저는 신대방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대림동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중국 동포 다수가 거주하고 있어서 그곳은 동네 장체가 아주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뭐 칼을 들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또 서구권 출신의 동포들에겐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왔냐,
뭐냐.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그냥 뭐 민족주의 후진 거다, 민족주의 뭐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출신국이 마음에 들면 갑자기 동포가 되고 민족이 돼요. 근데 출신국이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차별하고 너 사실 중국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 동포들에게는. 네, 그런 차별들의 지점들이 사실은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이제 아이들 안에서도 좀 많이 있는 빈곤 혐오. 네, 뭐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죠.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기관에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적국인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미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이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서 잘 적응하기 위해선 북한을 욕해야만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담론에 기반한 통일 또한 사실은 갈등을 원칙적으로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민족은 같지만 다른 문화권, 그것도 우리가 혐오하는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과는 어떻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은 여기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인들에 비해서 정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국민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것, 이게 결국은 이제 한반도는 하나의 영토라는 그 근대 국가의 영토성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그 당위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잖아요. 북한은 우리가 통일해야 할 국가고 사실 지금도 헌법적으로는 불법 점거를 하고 있죠. 북한 정권이. 네, 그러니까 그곳은 이미 우리 국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무엇을 우리가 기반으로 북한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국민이 되는가. 근데 왜 중국 동포들은 중국 사람이니까 우리의 혐오의 대상이 되는가? 이것을 가르는 지점이 어딘가? 그리고 이것을 통일 담론과 어떤 식으로 공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숙제를 풀지 않으면 이게 그냥 민족주의의 퇴색으로, 그러니까 후퇴로 인한 통일 담론이 사라지는 것 같은 현상?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라는 영토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 담론은, 그러니까 이 민족 안에서 사실 민족주의라는 게 굉장히 차이를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담론이잖아요. 민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지만, 근데 민족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영토 감각의 시대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민족을 써요. 유리할 땐. 하지만 어쩔 땐 민족을 배제합니다. 근데 이 민족인 원래 같은 것이어야 했는데 이 안에서 이미 시대적 감각이 나뉘죠. 예전에 오래전에 태어나셔서 살았던 분들은 한반도가 하나였던 날을 기억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한반도는 하나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인식이 없는 게 아니라 감각, 그러니까 내 영토라고 생각하는 감각, 이 공간 감각과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감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것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역사를 우리가 어디까지로 회복해야 하는 공간이며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뿌리로 둬야 하는가?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평화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이제 통일을 다양성이 만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좀 정의를 바꿔보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면 통일이 아닌 것도 그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단이라는 구조 때문에 남북이 갈등을 갖고 있고 군사적으로 위험한 것은 맞지만 사실 이 얼음판 위의 평화 같은 것은 저는 근대 국가 체제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존재들이 있다면 화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내 편일 수 있고 남의 편일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가 한 편이어만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이 비평화 상태, 군사적인 어려움의 상태는. 그렇다면 그것이 통일을 해서 해결한다라는 것은 한국가가 돼서 해결한다라는 관점, 그것이 정말 온전한 답이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도 사실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곳을 너무 우리의 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반도는 원래 하나여야 되고 여긴 너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주자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 난민들이 여기 들어오는 걸 오히려 너무 거부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소유인데 왜 너네가 함부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무도 가르치지 않지만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가르쳤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한일 관계에서는, 하지만 우리 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럼 우리가 아닌 존재들에게는 이 땅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학생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뭔가 한반도가 하나였고 한민족이 살았다는 역사적 인식을 충분히
충분히 담지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곳을 어떻게 공유하고 평화를 이룰지에 대한 새로운 범주의 상상, 그것이 통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는 남북이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분단 공존이라는 말에서 사실은 분단 평화, 그냥 평화 공존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닐까. 사실 요즘 뭐 기본소득이나 다른 또 주제들에서는 커먼즈라던가 공유시의 개념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으로서의 한반도의 공간, 한반도라 부르는 것도 어쩌면 후대엔 또 폭력적인 단어가 될지도 모를 네, 그런 영토적인 감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토론하겠습니다. 아이고, 세 분 토론자분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인의 분단 의식이나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회적 변화는 작년 올해 여러 군데에서 독특한 거를 몇 개를 발견되어지는 건데 그건 나중에 토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요. 발표자 세 분들 굉장히 죄송한데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3분 안에 능력껏 발휘해서 사회자로서 강요를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없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가장 바람직한 발표 답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예, 그러면 저는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개나 원래 발표문 보니까 4개던데 2개만 줄여서 감사하고요. 제가 3분 안에는 하나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OECD나 또는 유네스코에서 발표했던 학습자 주도성 또는 공동체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 윤세병 교수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좀 대체하고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할 때 수시로 내려오지 않고 이것만 지키면 최소의 합의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페이지로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2023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23년에 걸 인용을 한 거고요. 2019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과정에서 토론하고 포럼하면서 만들어졌던 내용이었고요. 특히 여기에 가장 많이 썼던 건 저희가 독일의 보이테스바 합의를 많이 준용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우리 교육법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과정의 뒷부분에 보면 잘 안 보긴 하지만 교수학습, 평가라고 하는 영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율해낼 것인지에 대한 거였고 그래서 합의는 굉장히 편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논쟁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거였어요. 누가 쓰는 헌법이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헌법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다고 하니까 왜 여기에 헌법을 쓰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생각하시는 헌법은 좀 생각이나 이념적으로 다르셨던 분들이 헌법을 이용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 헌법적 가치는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때 누군가는 앞부분에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것이고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할 거고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념의 다양성처럼 헌법을 바라보는 가치에 관한 문제였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가졌던 한계 중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 얘기할 때 계속 나왔던 것들이 개념 정리하면서 국민국가의 안에 있는 주권자로 한정되는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가 오히려 주권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강조되고 한 국가의 국민국가 안에서의 이야기로 한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쓰랬던 것들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인권협약에 기반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벌어질 때마다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원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힘든 문제는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데 여기에 갑자기 정치권이 이제 개입을 하면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행정기관으로서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을 하려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 전화를 하면 이 선생님이 이거는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문책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경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얘기했던 거 그래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가 이거니 이걸 근거로 답변을 내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디펜스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희 답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회자가 시간에 쫓기는 사회자인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거는 참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난장판으로 사회를 진행하는 거는 참 오랜만인데 자원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지금 무려 지금 저기 2시간 중에 딱 10분밖에 남지 않을 쉬지도 않고 해왔는데도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굉장히 죄송한데 힘드시지만 10분만 좀 참아주시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도 해주시고.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잘못됐네요. 마지막 발표자분인데 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미리 막았어야지. 자, 부탁합니다. 네, 오주환 쌤 토론 감사하고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토론자로 모셔가지고 제가 놓치거나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다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이야기 들어주실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해주신 말씀들 대부분 다 동의하고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까 민주주의적 가치 말씀드리면서 이 통일에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서로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그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같이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통일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 더 설득력이 있고 모두가 공감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걸 따라야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의견이 또 통일을 향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열어놓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 경험 하나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제가 유네스코에서 근무할 때 국제 이해 교육 사업 담당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베스트 프랙티스 우수 사례들 발굴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카자흐스탄이 1등을 해가지고 제가 출장 가서 그런 전달하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카자흐스탄에 제가 첫날 도착해가지고 길거리를 걷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거기 구성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잖아요. 유럽인들의 모습부터 아시아인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섞여가지고 정말 다양한 외적으로 다양한 모습들이 함께 있는데 제가 국제교육 담당하셨던 분한 카자흐스탄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쪽 지역이 자기 의지로 여기 옮게 된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강제 이주당하고 스스로 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리고 원주민도 있고 그렇게 다 함께 살고 섞이고 혹은 그냥 분리되어서도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같이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역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수능에 역사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싸울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픔을 갖고 여기에 온 게 된 거잖아요. 그 이유를 알면 싸우지 않죠. 모두가 다 그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 교육이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돼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픈 분단을 겪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알게 된다고 하면 저는 통일을 지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픔을 공감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아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굳이 통일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감당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 의문을 던지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사교육이 평화교육의 뿌리이고 사실은 한반도 세계심이나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평화교육의 핵심은 이 문제가 왜 터졌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이 뿌리를 알아야지 풀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답변을 빼고 진행을 했으면 큰일 날 뻔한 답변을 몇 개 들었습니다. 선생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딱 두 나라의 사례가 들었어요. 미국이 왜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가?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왜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잘못된 교육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두 가지를 안 가르쳐요. 대한민국 역사 교육에서는. 역사 교육에서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만큼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 오랫동안 유지된 국가가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적 사례로. 근데 왜 망했지? 둘째, 왜 분단됐지? 근데 그 분단이 왜 70년이 넘도록 단 1mm도 현상 변경을 못하고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을 역사교육에서 정면으로 다룬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우리 역사교육이 갖고 있는 허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에가 설까요? 여기 설까요? 예, 저는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는 지금 오늘 이 토론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토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고 하나는 관련이 좀 덜합니다. 저는 현재 한반도의 동북아의 영구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30년 동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우리 한반도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이 영세 중립국이 되었을 때 이 영구 평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고종이 정말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생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고종실록이나 이조실록에 보면은 한자도 없습니다. 고종이 영세중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우리 고종실록에 이조실록이 없냐. 그래서 그 뿌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종실록과 이조실록의 뿌리는 일본의 하야시 다이스케 동경대학교 역사학 교수가 1912년에 완료한 조선 통사 자료에 의해서 우리 현재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렇다면은 내가 가졌던 이 질문을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아직 그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여러 선생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NGO 또 세계대 역사니까 역사가 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역사에 관련된 문제를,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먼저 해놨는데 중립화를 연구하는 이름은 강종일이고요.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 그 역사는 지금까지 그것을 못 고치는가?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또 뿌리를 제가 파고 조사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1912년에 나오는 조선 통사의 제일 앞줄에 보면은 조선은 위만조선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거기 하야시 다이스케가 쓴 조선 통사에 보면. 근데 그것을 다시 이병도 교수가 1953년에 쓴 국사 대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좀 펴놓고 제가 대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제가 그것을 또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 1905년 1월 17일 날 을사조약이 체결된 바로 그 해 1905년 12월 달에 일본의 어전회의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야시 다이스케를 불러서 너는 조선에 나가서 앞으로 식민다,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의 머리를 식민으로서는 바꿀 수 없다. 이 제2의 원리에 따라서
조선 사람의 머리를 식민사관으로 바꾸려면은 조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리면서 600만 명을 너는 이 돈을 가지고 너무 긴가요? 예, 선생님 저 질문할 사항만 물어봐 그러면 주십시오. 질문할 사항만 하겠습니다. 첨가를.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지금 한 가지만. 4시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왜 그 역사 책이 지금도 제가 나와서 중고등학교에 역사 학생들이 배우는 책을 보았더니 지금도 대원군은 쇄국주의자요.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일본의 하야시 다이스케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 쇄국이란 말도 최초로 그 책에서 나옵니다. 쇄국이란 성을 쌓다. 대원군 고종은 쇄국 그랬던 나왔는데 이 우리나라 진짜 그 역사가 아까 우리 신 교수님인가요? 말씀할 때 2025년에 무슨 책이 나오는데 이것이 역사책이 나오는데 다른 또 뭐 시민교육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 식민사관의 역사 교과서가 바꿔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쓴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대안에 대해서 우리 누가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가 식민사관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진단이신 것 같은데 역사학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저나 교과서의 필자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960년대를 경과하면서 한국의 역사학계는 주체적인 자기 역사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를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는 검정 교과서들은 그 부분에서 극복된 연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시고 있는 내용과 또 다른 상황 진단과 현실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필요하시면 지금 저 시간이 4시 3분이거든요. 저희 섹션이 4시에 끝나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